지금 생각하면 낭독을 그 전에 좀 먼저 알았더라면 어머니한테 더 좋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도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만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의 감정이 듣는 청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나니 낭독이 듣는 사람뿐 아니라 읽는 사람들에게도 힐링이 된다는 새로운 세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면서 제 자신과 타인을 위해 보잘것없는 달란트지만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 안에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10년 전에 출간된 도서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위안을 받았던 글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사내가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 이기주, 언어의 온도 중에서. 57세 일본 남성 다카마스 야스오는 최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땄다. 그 이유는 며칠 전 신문을 넘기다 국제면에서 잠시 멈칫했다. 환갑이 내일 모레인 사내가 한겨울에 차디찬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내 눈길을 붙잡았다. 사내는 3년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인 아내를 찾기 위해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다. 사연이 절절했다. 그래서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러티브 형식의 글로 재구성해 보았다. 다카마스의 아내 유코는 일본 미야기현 근처에 있는 은행 직원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마을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유코를 비롯한 은행 직원 대부분이 실종됐다. 나중에 발견된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여기 쓰나미가 엄청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보. 문자 메시지를 본 남편 다카마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된 뒤에는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주검이라도 찾고 싶었다. 지역 해상보안청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은행 직원의 시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펼쳤지만 유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직접 바다에 들어가기로 했다. 잠수부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카마스는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제집과 참고서를 달달 외웠고 집 근처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갑을 앞둔 그는 오늘도 잠액질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기필코 찾아내 집으로 데려오겠노라고. 영화나 동화 속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때때로 무기력하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이밀기도 하지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동아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사랑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어주실 분은 들려주실 분은 김이라 나레이터입니다. 김이라 선생님은 단아하고 예쁘신 외모처럼
상냥하고 낭낭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선생님의 진짜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김희라입니다. 낭독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을 하고 낭독이 쉽게 시작할 일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수업을 끝까지 견뎠고 많은 것을 얻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낭독을 연습하며 나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많은 자극이 느껴져서 삶이 충만했습니다. 앞으로 낭독 봉사도 하고 오디오북과 유튜브 등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낭독 연습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이숙 선생님과 동대문 도서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정은 작가님의 백의 그림자 중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와서 관련 부분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난폭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배도 빌리지 않고 어느 날 숲에서 솟아나 공산품이라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자신은 아무래도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공산품이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산품이란 각종의 물질과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강이 더러워진다든지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지불되는 노동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싸게 사도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소년 무죄의 부모가 빚을 집니다. 이 경우엔 다른 사람의 종이에 이름을 적어준 대가로 얻은 빚입니다.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빚보다는 빚의 이자를 갚느라고 힘든 노동을 하는 와중에 9 식구의 생활비도 버는 생활을 하다가 소년 무죄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끝끝내 일어서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년 무죄는 마루 끝에 앉아서 빗물이 좁은 마당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오목하게 뚫어놓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무죄의 아버지가 구두에 진흙을 잔뜩 묻힌 모습을 하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소년 무죄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다만 소년 무죄를 바라보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뭐라 말하지 않고 밤이 될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이내 그림자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선술집 앞에서 우산을 펼치다가 그도 모르는 틈에 일어선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그것은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면 참으로 집요하기 때문에 그 몸은 만사 끝장. 일단 일어선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둥의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나 불쑥 말하곤 하다가 그는 귀신 같은 모습이 되어 죽고 맙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김희정 나레이터입니다. 김희정 나레이터의 낭독은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낭독가 김희정입니다. 저에게 낭독이란 내면의 목소리와의 만남, 감정의 전달과 공감, 자기 표현의 확장, 언어와 소리의 조화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낭독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정확히 읽어내는 법을 넘어 제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낭독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감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깊은 여정인 낭독을 통해서 제 자신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린토전서 13장 사랑의 참가입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 노력을 모두 겸비하신 박명숙 내레이터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정하고 멋진 목소리에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박명숙입니다. 저에게 낭독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선 마성의 매력인 동시에 결코 만만치 않은 미션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와 몰입감 있는 표현력, 거기에 더해서 호흡, 발음, 발성, 강약 조절,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하며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글 속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 감정을 제 목소리에 실어서 청중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현재 저로서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만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제 목소리가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때를 떠올린다면 기쁨과 보람은 무척 클 테니까요.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저자는 마이클 싱어입니다. 과거나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제 내면과 소통을 하며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가장 높은 영성의 길은 삶 그 자체이다. 나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 안다면 모든 것이 해탈의 경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혼란 속을 헤매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삶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경력이나 배우자나 신을 찾을지 말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선택으로서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운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선택을 감행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간단하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인생길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글쎄, 그야 물론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는걸요. 달리 말해서 마누라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행복하기를 원했으리라는 뜻이다. 하지만 질문은 그게 아니다. 질문은 아주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놓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속 뿌리 깊은 기호가 끼어들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남편이 죽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자동차가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고장날지도 모른다. 이런 사건은 당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단순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때 진심으로 말해야 한다. 거기에는 만일이나 그리고나 하지만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이런 일 혹은 저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때문에 행복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조건이 당신의 행복을 제약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게 할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조건 없는 대답을 해야 한다. 행복하기를 선택한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진정으로 그 말을 해야 한다. 조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노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당신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각오에 대한 이 시험이야말로 영적 성장을 재촉해준다. 질문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이다. 삶의 목적은 경험을 즐기고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고생하려고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비참해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사상적 신조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당신은 그 사이의 경험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택해야만 한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건들일 뿐이다.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행복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에 행복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가슴은 활짝 열리고 마음은 너무나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솟아오를 것이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통속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당신의 부분들을 놓아보내야만 한다. 당신은 영혼 속을 명멸하는 우주의 빈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다. 어차피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면 최소한 행복하게 그 경험을 즐기는 편이 낫다. 어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차분하고 청명한 소리로 책 속의 캐릭터를 잘 살려서 생동감 있는 낭독을 해주시는 이재희 내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이재희님의 멋진 목소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이재희입니다. 낭독은 글과 소리의 만남입니다. 문자의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글 속의 감정과 의미들이 풍부해지면서 글의 맛을 살리고 문장 속의 숨은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낭독을 통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내서 읽었던 과거와 달리 주인공들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작가의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편집과 정확한 발음 교정은 낭독의 큰 자산이 되어 너무 기쁩니다. 낭독을 하면서 몰입도가 커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낭독이 치매 예방도 할 수 있고 산만한 사람에게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낭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한진 작가의 질환지교를 꿈꾸며입니다. 이 글을 택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 친구에게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 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송수연 내레이터입니다. 송수연 내레이터는 밝고 명랑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청자들의 마음을 명쾌하게 만드는 전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매력적인 목소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송수연입니다. 낭독이란 글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 청자에게 말로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이란 편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까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즉 청자가 낭독자인 저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였지요. 그러나 이유 가족이 아닌 어쩌면 낭독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책을 읽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청자들이 솔깃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낭독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더 열심히 연습하여 좋은 낭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독할 내용은 자기계발 멘토이자 동기부여 강연자인 롭 다이얼 작가가 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라는 책 중 제9장 일관성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엄마가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했으면 합니다. 제9장 일관성. 19살 풋내기 영업직원이었을 때 나는 한동안 게으름을 부르며 업무를 등한시했던 적이 있다. 고객들에게 열심히 전화를 돌리지도 않았고 영업에 꼭 필요한 업무도 대충 무시하고 넘어갔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렸다. 당시 나를 지도해주던 코치 앞에서 그런 불만을 털어놓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자, 여기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그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 CEO 탓이겠죠. 반대로 그 회사가 큰 성공을 거두는 중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직원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마다 도움을 준다면 그건 누구 때문일까? 그것도 CEO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를 상상해보자. 만일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행복이나 사랑처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경험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누구 탓일까?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게 성공해서 온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원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면 그건 누구의 공일까? 그것도 저 때문이겠죠.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회사를 운영하는 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기 삶의 CEO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원한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너의 잘못이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 멘토의 조언처럼 내 삶의 궤도를 크게 바꿔놓은 말은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늘어놓는 일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성찰의 결과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동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내 삶을 바꾸는 일은 매일같이 실천하는 사소한 행동과 작은 의사결정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핑계를 늘어놓거나 결과를 얻어내거나 둘 중 하나다. 그 밖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도 없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삶에서 뭔가 커다란 사건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소한 마이크로 액션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이를 삶의 루틴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그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반복했던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효과는 내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요리사 페르낭 푸앙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올바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의 총합이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비슷한 철학을 이야기한 바 있다.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성공적이고 훌륭한 삶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빠르고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가장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이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행동을 매일같이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장세영 낭독가님입니다. 장세영 선생님은 특별한 친화력을 가진 목소리를 가지셨습니다. 청자를 자연스럽게 몰입시키는 재능을 가진 장세영 낭독가의 멋진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장세영입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녹음해서 들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그 부끄러움을 반복해서 마주하는 것입니다. 계속 연습하면 좀 나아지겠죠. 배우고 익힌 낭독으로 작은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낭독 극단에 들어가면 재미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낭독은 김종선 시인의 어부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어부 노인이 한 명대사가 있죠. 사람은 육체가 파괴될지라도 정신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인이 자신은 어부이며 계속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힘든 시대를 살아낸 김종선 시인이 해밍웨이를 불러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부 김종상. 바닷가에 메워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물하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전쟁을 겪고 힘든 시기를 살아서 전쟁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쓰신 시인님이신데 이번에는 그분이 아주 밝은 시를 하나 쓰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오늘은 용돈이 든든하다.
낡은 신발이나마 닦아신자, 헌옷이나마 다려입자, 털어입자. 산책을 하자. 북한 산성행 버스를 타보자. 안양행도 타보자. 나는 행복하다. 혼자가 더 행복하다. 이 세상이 고맙다. 예쁘다. 긴 등선 넘어 중첩된 저 산더미 넘어 끝없이 펼쳐지는 멘델스존의 로렐라의 아베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이 시에는 시인이 메모를 달아놨습니다. 그 메모는 이렇습니다.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밀려난 후 2년 가까이 놀고 있다. 나이 탓인지 다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그럭저럭 잔문 나베령이라도 쓰면서 살아가자니 이것도 큰일이다. 쓸 자신도 없거니와 어디에 어떻게 적응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고마운 일이 몇 번 터졌다. 몇몇 문예지에서 고료를 후하게 받아본 적이 있었다. 문예진흥원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딴 데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지만 나로선 정신적인 희열이기도 했다. 한편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솔직히 말해서 시 문턱에도 가지 못한 내가 무슨 시인 구실을 한다고. 이 말을 빌려서 제 말을 하나 붙인다면 낭독 문턱에도 가지 못한 내가 무슨 낭독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낭독을 들려주실 분은 조원길 나레이터입니다. 조원길 나레이터는 이분의 낭독을 듣고 있으면 묵직하고 힘있게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동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굴 앞으로 서성이는 낭독가 조원길입니다. 사실 제가 무대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발성이 이상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낭독을 접할 때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발음 발성분만 교정하면 책을 읽는 것 정도는 간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번에 낭독 교육을 듣게 되면서 우리말이 정말 어렵고 다채롭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서 엄청난 좌절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저에게 낭독은 아마도 결핍의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는 낭독가라는 말을 감히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배운 걸 계기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에린 헨슨의 아닌 것이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다가 어느 정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이번 낭독회를 위해서 시 4편을 추천해 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편을 제가 골랐습니다. 아마 이 시가 저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은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 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한 순간에는 에린 앤슨.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음에 낭독하실 분은 저희 클래스에서 오늘은 더 귀여워지신 최영숙 내레이션이시고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당신도 거기에 그 안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최영숙입니다. 내가 만난 낭독이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는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낭독 이후 내게 온 변화는 눈으로만 훑고 지나갔던 책을 마음에 새기며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낭독은 매일 소리내어 읽고 실력이 된다면 점자도서관에서 녹음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낭독할 글은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내 있는 우산과 비입니다. 어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선택한 글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산과 비.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의 일을 더 보고 돌아오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이런 사소한 불운쯤은 이제 내 생활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을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라 그냥 걷기로 했다. 빗줄기는 생각보다 드세졌다. 아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내렸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비닐 소재의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이 없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더 젖을 것도 없이 흠뻑 젖었고 나는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은 것이 차라리 후련했다. 그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다. 일이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과 가장 아쉬운 장면 사이에서 한없이 어지러웠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운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꼭 아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제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